도심 외곽의 전통 한식 연회장. 이곳저곳에서 경악 섞인 탄식이 터져나왔다. 자해의 대명사로 불리던 유명의 여사의 환갑잔치가 순식간에 공개 처형장으로 변해버린 순간이었다. 하지만 바로 10분 전까지만 해도 이곳은 세상에서 가장 우아하고 화기애애한 축제의 장이었다. 자선재단 이사장이자 사회적 어머니로 추앙받는 유명해. 그녀의 환갑을 축하하기 위해 대한민국 정재계 인사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였다. 오늘 정말 고우십니다. 효자 아들 두셨다더니 역시 다르네요. 유명해는 샴페인 잔을 내려놓으며 웃었다. 그녀의 미소는 자애로웠고 모든 몸짓에는 절제된 품격이 묻어났다. 하객들의 칭찬은 끊이지 않았고 대부분 그 아들의 효심이 남다르다는 것에 대한 칭송이 쏟아졌다. 축사의 시간이 되자 유명해의 장남 송두호가 단상 위로 올랐다. 맞춤 수트를 정갈하게 차려입은 그의 표정은 명예를 닮아 차분하고 온화했다. 귀한 걸음을 해주신 내빈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평생을 헌신과 봉사로 살아오신 유명의 여사님의 60번째 생신을 맞아 제가 아주 특별한 헌정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조명이 꺼지고 스크린이 내려왔다. 딸깍. 영상이 시작되자마자 장내의 공기는 차갑게 얼어붙었다. 내가 오라고 하기 전에는 식탁에 얼씬거리지도 말라고 했어. 안 했어. 너는 금엽이 먹고 남은 거나 먹어야 된다고. 젊은 여자가 어린 두호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자선재단의 팸플릿이 아닌 가느다란 가죽 채찍이 들려 있었다. 98점? 이 점이 어디 갔어? 100점이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했지. 날카롭고 신경질적인 목소리. 유명해였다. 찰싹? 살이 터지는 불쾌한 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연회장 벽면에 메아리 쳤다. 연회장 곳곳에서 아우성이 터졌다. 따귀를 때리는 요란한 소리에 이어 난폭하고도 거친 여자의 소리가 듣기 싫게 울렸다. 초등학생 두호가 타격 때문에 구석에 넘어지며 모서리에 머리가 찍혔다. 잠시 후 머리에서 피가 흐르자 명예가 소리쳤다. 야, 이 새끼야. 피 안 닦아. 명예의 소리에 어린 두호는 겁에 질려 피를 흘리며 걸레를 찾아다니는 모습을 보였다. 어머나 세상에. 아니, 저 사람. 유명의 원장님 맞아? 어떻게 저 어린아이를 끔찍하게. 여기저기서 웅성거림이 일기 시작했다. 저게 뭐야? 아니야. 저건 나 아니야. 명예가 부정하며 소리를 질렀다. 영상 당장 꺼. 하지만 영상은 계속 이어졌다. 1000만 원? 이것도 돈이라고 가져왔냐? 얼마가 됐든 넌 평생 갚아도 모자라. 넌 돼질 때까지 소처럼 일해서 나한테 다 갚아. 먹지도 말고 자지도 말고. 스크린에 나타난 건 품이 있고 아름다운 천사, 유명해에 감춰진 두 얼굴이었다. 연회장이 충격에 빠졌다. 두호가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20년간 수집한 증거입니다. 영상 37개, 녹음 71개, 진료기록 43건, 제3자의 진술서 13장. 그는 담담하게 말했다. 말도 안 돼. 이건 모함이야. 내가 저럴 사람이 아니잖아요. 명예가 주위의 사람들을 돌아보며 자신이 아니라며 부정했다. 단상에 서 있던 두호가 마이크에 대고 흐트러짐 없는 모습으로 차분하게 말했다. 어머니, 저를 30년간 학대한 걸 잊으셨습니까?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명예가 소리쳤다. 얘가 왜 이래? 아니에요. 거짓말이에요. 두호가 정신착란 증상이 있어요. 하지만 하객들은 이미 등을 돌리고 있었다. 자선재단 이사가 다가왔다. 내일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겠습니다.
동생 금엽이 단상에서 내려오는 두호의 멱살을 잡았다. 이게 무슨 짓이야? 두호는 대답 대신 뜬금없는 질문을 던졌다. 금엽아, 왜 내 이름은 두호인데 내 이름은 금엽인지 생각해 본 적 있니? 형, 정말 미쳤어? 어머니 말대로 정신병 있는 거야? 뜬금없는 질문에 금엽이 화냈지만 두호는 흔들리지 않았다. 금지옥엽에서 따온 이름이야. 넌 그렇게 컸어. 금지옥엽은 내가 어떤 사정으로 컸는지, 어떤 밤을 버텼는지 몰라. 말 그대로 금지옥엽이니까. 그는 금엽에게 잡힌 멱살을 풀고 아내 희은과 딸 라키의 손을 잡고 연회장을 나섰다. 그날 밤 두호는 단톡방에 문자를 남겼다. 한동안 연락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라졌다. 유명해의 소식은 급속도로 번져나갔다. 유명해 이사장 진짜예요? 자식을 30년간 학대했다니. 세상에 너무 소름이 끼치네요. 무슨 사이코패스도 아니고. 저 정도면 사이코패스인가? 두 얼굴의 천사, 아니 악마네요. 증거가 명확합니다. 유 이사장을 직위 해제하겠습니다. 연일 두호가 공개한 영상이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었다. 그런 가운데 소란의 주범인 두호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두호의 폭로로 세상은 발칵 뒤집혔고 아내 희은의 세상은 무너져 내렸다. 19년을 한 입을 덮고 살면서도 그가 짊어진 십자가를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가슴을 짓눌렀다. 언제나 점잖고 고요했던 그 미소 뒤에 얼마나 깊은 비명이 억눌려 있었을까? 서운함을 앞선 것은 형언할 수 없는 통증이었다. 며칠째 연락 두절인 남편을 찾기 위해 희은은 생전 발을 들이지 않았던 그의 금기된 성역 서재로 들어섰다. 두호처럼 단정하고 깔끔한 서재. 그리고 그의 책상 위에 놓인 검은 노트. 윗면에 복수일지 1994년에서 2024년 이라는 문구가 눈에 띄었다. 첫 페이지를 펼쳤다. 오늘부터 어머니의 학대를 기록한다. 완벽한 복수를 준비할 것이다. 1단계 완벽한 효자 이미지 구축 2004년에서 2014년 매달 용돈 드리기 주말마다 방문하기 어머니 칭찬을 주변에 퍼뜨리기 어머니가 나를 믿게 만들기 2단계 경제적 의존 심화 2015년에서 2019년 어머니 재산 현황 파악 어머니 명의 건물 담보대출 유도 매달 효도금 명목으로 돈 빌려주기 공증 필수 어머니가 나 없이 못 살게 만들기 3단계 증거 수집 및 보관 2004년에서 2025년 모든 학대 장면 비밀 촬영 녹음기 항상 소지 병원 진료 기록 보관 증거 사본은 변호사에게 위탁 4단계 공개 폭로 2025년 4월 15일 환갑잔치에서 영상 공개 하객 앞에서 어머니 이미지 파괴 증거 제시로 반박 불가능하게 만들기 마지막 페이지 5단계는 검게 지워져 있었다.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치밀한 계획이 적혀 있었다. 희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리고 나열된 30년 동안의 시어머니의 만행. 끔찍해서 차마 다 볼 수가 없었다. 여보. 희은의 눈에서 주르륵 눈물이 흘렀다. 당신은 19년 동안 내 옆에서 그 지옥 같은 낙인을 지우려고 애쓰고 있었구나. 희은은 복수일지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이제 그녀에게 유명해는 시어머니가 아니라 내 남편의 영혼을 난도질한 추악한 가해자일 뿐이었다. 딸 라키가 엄마에게 물었다. 아빠가 할머니한테 정말 그런 일을 당했어? 희은이 고개를 끄덕였다. 아빠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30년을 혼자서 흑흑흑 할머니 너무 미워. 라키가 울었다.
라키는 아빠에게 그런 상처가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다. 언제나 든든하고 다정한 아빠였으니까. 지금 눈앞에 있다면 아빠를 꼭 끌어안아주고 싶은데 아빠는 계속 연락이 되지 않았다. 그날 밤 라키는 두오에게 문자를 보냈다. 아빠, 이건 엄마한테 비밀인데 나는 세상에서 아빠가 제일 좋아. 화이팅! 난 언제나 아빠 편. 희은도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다. 내가 당신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기다리고 있을게. 문자 옆 숫자가 사라졌다. 그거면 됐다. 희은은 차갑게 식은 얼굴로 금협이 운영하는 로펌을 찾아갔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그 자리엔 유명해도 함께 있었다. 희은을 보는 그녀의 눈빛이 차갑고 싸늘했다. 모든 것이 들통난 시점에서 굳이 가면을 쓰고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모양이었다. 명예는 못된 눈으로 희은을 째려봤다. 그 모습을 보자 허탈한 웃음이 나왔다. 이런 여자를 귀부인이라며 혹은 사람의 탈을 쓴 천사라며 칭송했던 기억이 요 며칠 전이었다. 희은은 당당하고 냉정한 모습으로 금협에게 검은 노트의 내용들을 옮긴 사본을 내밀었다. 이건 형이 지난 20년간 어머니의 만행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기록한 것들이에요. 만행? 이게 이제 아주 시어머니를 알로 보는구나. 명예의 비아냥의 희은은 아랑곳하지 않고 제가 여기 온 목적만 생각했다. 노트 안에는 유명해의 화려한 재력 뒤에 숨겨진 썩은 환부들이 세밀한 도표와 등기부등본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횡령과 배임의 증거는 시작일 뿐이었다. 금협의 눈이 서류 하단에서 멈췄다. 이게 다 뭐야? 어머니 명의의 건물 5채에 전부 근저당이 잡혀 있다고? 채권자가 형이야? 그뿐만이 아니었다. 오래전 것부터 최근의 것까지 공증된 금전 소비 대차 계약서 12장이 날카롭게 모습을 드러냈다. 총 원금 60억 원. 조건 연이율 5%, 10년 거치 후 일시 상환. 변호사인 금협의 머릿속에서 숫자가 빠르게 돌아갔다. 원금 60억에 10년치 이자 30억. 어머니는 지금 당장 90억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해요. 명예의 얼굴이 찌그러진 깡통처럼 일그러졌다. 그게 뭔 개소리야. 금협과 함께 기록을 검토하던 동료 변호사가 냉정한 진단을 내놓았다. 이미 변제기가 지났어.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채무불이행이야. 근저당권자인 송두호 대표가 임의 경매를 신청하면 이 건물들은 열흘 안에 날아가. 문제는 건물 시가를 다 합쳐도 90억에 못 미친다는 거지. 명예는 파르르 떨리는 입술로 중얼거렸다. 그럴 리가. 그 돈들은 다 내가 두호한테 사업 자금으로 준 것들이야. 내가 준 돈인데 왜 내가 빚을 갚아? 희은이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어머니가 주신 게 아니죠. 두호 씨가 피땀 흘려번 돈을 어머니가 자선재단 기부금 명목으로 갈취해 가실 때마다 두호 씨는 그걸 대여금으로 명시하고 어머니의 인감도장을 받아냈으니까요. 어머니가 과시욕에 눈이 멀어 서류 확인도 안 하고 도장을 찍을 때마다 이올가미는 완성되어 갔던 거예요. 이제 유명해는 모든 재산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었다. 희은이 봉투 하나를 더 내밀었다. 그 안에는 금협의 이름이 적힌 비자금 장부가 들어 있었다. 그리고 동생 금협에게 남긴 메시지 하나도. 금협아, 형이 내가 변호사가 될 걸 몰랐을까? 내가 입고 있는 그 비싼 수트, 내 로펌 임대료. 전부 이사장님이 재단 공금을 횡령해서 너한테 준 거야. 내가 어머니를 변호하는 순간 너는 횡령범 유명해의 변호인이 아니라 공범 송금협으로 법정에 서게 돼. 내가 어머니를 구할지 내 변호사 자격증을 지킬지 선택은 오롯이 너의 몫이다.
금엽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형은 어머니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자부심인 자신까지 이미 법적인 외통수에 가둬버린 것이었다. 동시에 자선재단 감사팀의 칼날이 명예의 심장을 겨눴다. 내부 고발자들의 제보가 본물 터지듯 쏟아졌다. 횡령과 배임, 명예가 평생을 바쳐 구축한 성녀의 이미지는 이제 추악한 범죄자의 낙인으로 변해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희은은 다시 남편의 복수일지를 꺼내 들었다. 검게 지워진 5단계가 자꾸 눈에 밟혔다. 희은은 서랍에서 손전등을 꺼내 노트 위를 비췄다. 빛이 비스듬히 스치자 지워진 글자들이 희미하게 떠올랐다. 교통사고 재조사, 증거 확보, 어머니를. 그 뒤는 끝내 읽을 수 없었다. 그 순간 휴대폰이 진동했다. 발신자 표시 없음. 문자였다. 걱정하지 마. 곧 끝나니까. 희은의 심장이 크게 뛰었다. 그녀는 반사적으로 문자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이어졌지만 통화는 끝내 연결되지 않았다. 며칠 뒤 유명애가 횡령 혐의로 검찰에 소환되었다. 자선재단 자금 130억 원을 빼돌린 정황이 명확했다. 검사는 단호하게 말했다. 구속영장을 청구하겠습니다. 명예는 고개를 저으며 소리쳤다. 아들이 저를 모함하는 거예요. 그러나 제시된 자료들은 하나같이 명확했다. 계좌 흐름, 허위 거래 내역, 유령회사 명단. 변명은 더 이상 힘을 갖지 못했다. 그날 유명애는 구치소로 향했다. 덩그러니 혼자 남은 저택. 금엽은 혼자 식사를 하다 시중을 들던 집사 배경환을 불렀다. 배 집사님. 잠시 망설이던 금엽이 입을 열었다. 형이 정말 학대받은 게 맞습니까? 경환은 대답 대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같은 집에 살면서도 그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생각에 금엽은 갑자기 입맛이 사라졌다. 어머니가 도대체 왜 형에게 그런 끔찍한 짓을 하셨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말은 답을 요구하는 질문이라기보다 납득되지 않을 때 사람들이 무심코 내뱉는 혼잣말에 가까웠다. 그 웅얼거림을 들은 경환은 이제는 때가 되었다고 판단한 듯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도련님,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말을 고른 뒤 경환이 낮게 말했다. 큰 도련님은 사모님의 친아들이 아니십니다. 금엽의 몸이 그대로 굳었다. 뭐라고요? 선친께서 전처와의 사이에서 낳으신 아드님입니다. 사모님께서는 재혼하신 뒤 큰 도련님을 키우셨고요. 둘째 도련님께는 사랑을 주셨지만 경환은 끝내 말을 잇지 못했다. 금엽의 얼굴이 무너졌다. 그래서 어머니가 형을 미워한 겁니까? 전처의 아들이 눈에 거슬리셨던 겁니다. 그 한마디로 충분했다. 평생 의롭고 고결한 사람이라고 믿어왔던 어머니의 얼굴이 금엽의 마음속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며칠 뒤 금엽은 구치소로 어머니를 면회갔다. 금엽아. 명예는 반가운 얼굴로 아들을 불렀다. 그러나 금엽의 표정은 이전과 달랐다. 차갑게 굳어 있었다. 여쭤볼 게 있어서 왔습니다. 그래, 말해라. 다정하기 그지없는 목소리. 익숙했던 어머니의 표정.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이 금엽의 마음을 조금도 편안하게 하지 못했다. 어머니, 형이 친아들이 아니라는 게 사실입니까? 명예의 얼굴에서 미소가 서서히 사라졌다. 금엽이 낮게 말했다. 맞군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명예가 변명하듯 입을 열었다. 내 아들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내가 번듯하게 키워놓지 않았니? 그래서 형을 그렇게 대한 겁니까? 명예의 목소리가 단단해졌다. 너도 봐서 알잖아.
내가 아니었으면 그 자식 사람 구실도 못했을 거야. 어머니, 금엽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제야 명예가 움찔하며 입을 다물었다. 금엽은 어머니를 바라보며 처음 보는 사람을 마주한 듯한 기분이 들었다. 지금 눈앞에 앉아 있는 이 여자가 정말 자신이 알고 있던 품위 있고 자상하며 고결하던 그 어머니가 맞는지 금엽은 끝내 확신할 수 없었다. 보름이 지났을 무렵 사라졌던 두호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검찰청 앞에 섰다. 기자들이 일제히 몰려들었다. 송두호 씨, 왜 어머니를 고발하신 겁니까? 두호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차분하게 말했다. 정의를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건 아직 끝이 아닙니다. 곧이어 간단한 기자회견이 열렸다. 저는 사실 유명희 씨의 친아들이 아닙니다. 그 말 한마디에 회견장은 플랫이 터지는 소리로 떠들썩해졌다. 제 친어머니는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단순 사고로 처리했습니다. 스크린에 오래된 사고 사진이 떠올랐다. 하지만 저는 오랜 시간 이 사고를 의심해 왔습니다. 그리고 최근 단순 사고로 보기 어려운 정황들을 확보했습니다. 기자들 사이가 술렁였다. 살인이라는 주장입니까? 두호는 고개를 저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 사건은 다시 들여다봐야 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저는 수사기관과 언론에 이 사건의 재조사를 공식적으로 요청합니다. 그의 말은 짧았지만 그날 이후 상황은 급격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며칠 뒤 시사보도 프로그램의 화면이 조용히 전환됐다. 자막이 떴다. 30년 전 그날을 본 사람. 제작진의 내레이션이 차분히 흘렀다. 1994년 1월 12일 강원도 외곽산길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당시 경찰은 단순 사고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 사고를 다시 보게 만드는 결정적 제보가 접수됐습니다. 화면이 전환됐다. 모자이크 처리된 한 남성이 인터뷰에 응했다. 그는 사고 당시 대학생이었다. 그날 산등성이에서 풍경을 찍고 있었습니다. 사진이 아니라 그냥 영상이었어요. 새로 산 캠코더로요.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숨을 고르는데 시간이 필요해 보였다. 아래쪽 산길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우연히 찍었을 뿐입니다. 그때 차 한 대가 먼저 프레임 안으로 들어왔고 그 다음에 또 한 대가. 화면에는 흐릿하지만 분명한 영상이 재생됐다. 산길의 급커브를 향해 앞서가던 차량이 속도를 줄였다. 그 뒤로 또 다른 차량이 비정상적으로 가까운 거리를 유지한 채 따라붙고 있었다. 처음엔 그냥 지나가는 차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마치 뒤에서 노리고 붙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다음 순간 뒷차가 그대로 앞차를 들이받았다. 충격을 받은 차량은 방향을 잃었고 가드레일을 뚫은 채 절벽 아래로 추락했다. 그러나 영상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사고를 낸 차가 멈췄습니다. 카메라는 계속 돌아가고 있었다. 뒷차에서 한 여성이 내렸다. 그녀는 잠시 절벽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화면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여성이 한박웃음을 짓고 있는 것이었다. 화면이 정지됐다. 제작진의 내레이션이 이어졌다. 사고 직후까지 촬영된 이 영상에는 피해 차량을 확인한 운전자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인터뷰 화면으로 돌아갔다. 그때 알았습니다. 이건 사고가 아니라는 걸요. 그는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저는 너무 어렸고 그 여자가 너무 무서웠습니다. 섣불리 신고했다가는 나도 저렇게 죽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잠시 침묵. 그날 이후로 저는 악몽을 꾸기 시작했어요. 초인종 소리만 들려도
혹시 그 여자가 알고 날 찾아온 건 아닌가 해서요. 그러다 얼마 전 TV에서 그 여자의 얼굴을 봤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그 얼굴을 잊을 수 없어서 단번에 알아보겠더라고요. 자선재단 이사장. 아동학대와 횡령 혐의로 수사받고 있다는 뉴스였습니다. 그때 생각했죠. 이제는 진실을 알려도 되겠구나. 화면에는 다시 정지 화면이 잡혔다. 절벽 아래를 내려다보며 웃고 있는 얼굴. 자막이 조용히 올라갔다. 사고 차량 소유주 유명해. 제작진의 마지막 내레이션이 울렸다. 전문가 분석 결과 해당 충돌은 우발적 사고로 보기 어려우며 고의적 추돌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두호의 복수는 파괴에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유명해가 자선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 횡령한 재단 자금 130억 원의 행방을 끈질기게 추적했다. 그녀가 빼돌린 명품 컬렉션, 차명 부동산, 해외 비자금 계좌가 하나씩 드러날 때마다 유명해의 성벽은 무너져 내렸다. 두호는 환수된 전액을 재단에 귀속시킨 뒤 자신의 개인 자산 5억 원을 더해 새로운 기금의 시작을 알렸다. 이 기금은 제 친어머니 고 김수경 여사의 이름으로 운영될 것입니다. 가해자의 이름으로 더럽혀진 이곳을 이제야 바로잡습니다. 30년 동안 어둠 속에 갇혀있던 친어머니의 이름이 마침내 세상의 빛을 보는 순간이었다. 재판이 시작된 뒤 두호는 한 번도 방청석을 비우지 않았다. 피고인석의 유명해를 그는 감정 없이 응시했다. 검사가 대형 모니터에 금융거래 내역을 띄웠다. 1996년 12월 피해자 김수경 씨의 사망보험금 7억 원이 유명해 씨 계좌로 입금됐습니다. 법적 상속권자가 아니었는데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답은 간단했다. 피해자의 남편 송두호의 부친이 직접 서명했기 때문이었다. 재혼 한 달 만의 일이었다. 증인석에 선 두호가 입을 열었다. 아버지는 1998년 임종 직전에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끝내 너를 지키지 못해 미안하다고요. 그는 잠시 숨을 골랐다. 그땐 계모 아래 저만 남겨두고 떠나는 미안함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아버지는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유명해가 제 어머니를 죽였다는 사실을요. 두호는 피고인석을 똑바로 바라봤다. 아버지는 저를 살리기 위해 침묵을 택했습니다. 어머니의 목숨값을 내주고 제 목숨을 구걸한 겁니다. 명예는 고개를 떨궜다. 38배 아들은 아버지가 끝내 하지 못한 심판을 대신하고 있었다. 판결하겠습니다. 피고인 유명해에 대하여 살인죄 부분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면소한다. 피고인을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죄로 징역 3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죄로 징역 2년에 각처한다. 위 죄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경합범으로 처리하여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징역 4년. 30년의 지옥을 보상받기엔 턱없이 부족한 숫자였으나 유명해에게 그것은 단순한 형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평생 쌓아올린 성녀라는 바벨탑이 완전히 무너졌음을 의미하는 파멸의 선고였다. 방청석에 비난 섞인 웅성거림을 뒤로하고 법정을 나서는 명예의 뒷모습은 더 이상 우아한 이사장이 아니었다. 진주 베이지색 한복 대신 입혀진 거친 수의와 가슴에 박힌 수감번호. 그녀가 목숨보다 아꼈던 명예와 부, 그리고 유일한 방패였던 아들 금연마저 등을 돌린 채였다. 교도소의 차가운 철창 안에서 명예는 처음으로 혼자가 되었다. 화려한 연회장의 조명 대신 복도의 붉은 비상등만이 그녀를 비추는 밤, 그녀는 비로소 자신이 지은 죄의 무게를 체감하기 시작했다.
시간이 흐른 뒤 두호가 명예를 면회했다. 유리 너머로 마주 앉았다. 명예가 먼저 말했다. 두호야, 말씀하세요. 미안하다는 말 하면 용서해 줄 거니? 두호는 어머니를 가만히 바라봤다. 30년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것을 찾으려는 듯. 어머니, 전 20년간 복수를 준비했습니다. 명예가 고개를 떨궜다. 하지만 지금 깨달았습니다. 두호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제 목적은 복수가 아니라 정이었다는 걸요. 명예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어머니가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럼 제가 원했던 건 파괴가 아니라 참회였습니다. 진심 어린 단 한마디였으니까요. 두호가 천천히 일어났다. 어머니, 전 당신을 용서합니다. 남은 삶이 이미 충분한 벌이니까요. 두호야. 명예가 유리창에 손을 댔다. 두호는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소리 없는 비명. 유리를 두드리는 손. 입모양만 보였다. 미안해. 미안해. 두호는 뒤돌아섰다. 딸깍. 문이 닫혔다. 복도에 나온 두호는 벽에 기댔다. 30년의 무게가 한꺼번에 쏟아졌다. 차갑고 무거운 교도소의 철문이 둔탁한 소리를 내며 닫혔다. 두호는 비로소 등 뒤의 그림자를 털어내듯 깊은 숨을 내뱉었다. 그때 정문 앞을 지키고 서 있던 익숙한 인형이 보였다. 금엽이었다. 형과 눈이 마주치자 당황한 표정으로 차 앞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두호가 천천히 다가갔다. 형? 어머니 면회? 금엽은 어쩔 줄 몰라 했다. 입을 열었다 다물기를 반복했다. 두호가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입에 물었다. 라이터를 켜고 한 모금 깊이 들이켰다. 그리고 금엽 앞으로 담배갑을 내밀었다. 금엽도 한 대를 꺼내 물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담배를 피웠다.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담배 연기만 피어올랐다. 두호가 담배를 다 피우고 꽁초를 밟았다. 어머니 잘 뵙고 가라. 그렇게 말하고 돌아서서 걸어갔다. 금엽은 그 뒷모습을 보다가 다급하게 불렀다. 형? 두호가 멈춰서서 돌아봤다. 미안해. 정말. 금엽의 목소리가 떨렸다. 두호는 말없이 동생을 바라봤다. 나의 무지와 무심함과 내 못난. 아무튼 금엽이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 모든 게 정말 다 미안해. 말로 상대를 제압하며 살아온 변호사 송금엽이 횡설수설했다. 내가 진짜 정말. 그러니까. 두호가 피식 웃으며 말했다. 야, 너 지금 진짜 바보 같아. 금엽이 고개를 들었다. 형이 웃고 있었다. 진심으로 즐겁게. 금엽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정말 바보같이 착하기만 한 건 형인데. 금엽도 따라 피식 웃었다. 두호가 자신의 차로 걸어갔다. 차 문을 열려는데 금엽이 다시 불렀다. 형? 왜? 술 고플 때 전화해도 되지? 두호가 차에 반쯤 올라탄 채로 뒤돌아봤다. 당연한 걸 왜 물어? 차가 천천히 주차장을 빠져나갔다. 금엽은 한없이 그 차를 바라봤다. 멀어지는 형의 차. 그제야 눈물이 흘렀다. 30년 만에 찾은 형이었다. 석 달 후, 두호는 아내와 딸에게 말했다. 오늘 갈 데가 있어. 어디? 할머니 산소. 라키가 고개를 갸웃했다. 할머니는 지금 교도소에 계시잖아. 다른 할머니야. 희은이 남편을 보았다. 두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친할머니. 차는 경기도 양평으로 향했다. 산길을 한참 올라가 작은 공원묘지에 도착했다. 두호는 이곳에 30년간 혼자 왔었다. 명예 몰래 새벽 일찍 다녀오곤 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묘비 앞에 섰다. 고 김수경 여사. 깨끗이 관리된 묘역. 두호가 매달 찾아와 손질한 흔적이었다. 인사드려. 두호가 라키의 손을 잡았다. 너희 친할머니셔. 라키는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송라키예요. 12살이에요. 그 귀여운 목소리에 두호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할머니 사진 봤어요. 정말 예쁘세요. 아빠 눈이 할머니 눈을 닮았더라고요. 그리고 제 눈은 아빠를 닮았대요. 라키가 준비해온 꽃다발을 올렸다. 다음엔 제가 만든 케이크도 가져올게요. 희은이 라키 옆에 섰다. 묘비 앞에 두 손을 모았다.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송두호의 아내 이희은입니다. 목소리가 떨렸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찾아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희은이 깊이 절했다. 두호 씨는 이제 제게 맡기시고 편히 쉬세요. 앞으로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두호도 무릎을 꿇었다. 세 사람이 나란히 앉아 묘비를 바라봤다. 어머니, 두호가 조용히 말했다. 늦었지만 제 가족을 소개해드립니다. 바람이 불어왔다. 나뭇잎이 살랑거렸다. 이제 자주 올게요. 혼자가 아니라 셋이서요. 라키가 아빠 손을 꼭 잡았다. 희은이 남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돌아가는 길, 라키가 물었다. 아빠, 할머니가 보고 싶어? 응. 많이? 많이. 라키가 아빠 손을 꼭 잡았다. 괜찮아. 내가 있잖아. 그래, 내가 있지. 할머니를 쏙 빼닮은 우리 송라키가. 희은이 두 사람을 바라보며 웃었다. 차에 올랐다. 백미러로 묘역이 보였다. 두호는 잠시 차를 멈추고 뒤를 돌아봤다. 석양이 묘비를 비추고 있었다. 어머니, 저 이제 행복합니다. 차는 산길을 내려갔다. 석양 속으로, 집으로, 가족이 있는 곳으로. 여러분의 삶에도 혹시 춥고 긴 겨울이 지나가고 있나요? 진실은 때로 더디게 오지만 결코 길을 잃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이 이야기가 증명해 주었기를 바랍니다. 지금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의 손을 한 번 더 꼭 잡아주는 날 되시기도요. 오늘 사연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더 깊고 울림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